그럼 지금부터 2021년 12월 올해 마지막 택톤 투자자문의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택톤 투자자문의 신종민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웨비나인데요. 마지막 주에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또 국내 또 해외 할 거 없이 또 주식들이 많이 움직여서 아마 좀 이렇게 정신없는 좀 연말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투자에 좀 도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을 어떤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택톤 투자자문은 글로벌 주식 액티브 상품을 운용하는 하우스이고요. 글로벌 리서치를 통해서 글로벌 초우량 기업에 소수 집중 장기 투자를 하는데 일반적인 상품과는 다르게 주식과 현금의 편입비를 조절을 해서 리스크와 변동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는 화면에 보시는 대로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유럽 이렇게 5개 권역에 대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있고 고객분들이 지역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또 통화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메인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2022년에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미국이 굉장한 경쟁력을 또 가지고 있고요. 또 반도체와 연결된 가장 중요한 어떤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부분에서는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1등 국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국가들의 어떤 강점들, 각각의 산업들에 있는 그런 어떤 혁신 기업들, 대표 기업들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 분명히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또 그렇게 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택톤 투자자문은 이제 고객분들하고 많은 부분들을 좀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또 발간하는 또 리포트들이 있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또 이런 웨비나를 통해서 고객분들한테 저희의 생각을 또 알려드리고 있고 또 이런 웨비나가 실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거 녹화 영상을 편집해서 또 저희가 유튜브 링크로 또 이렇게 고객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보면 오늘의 메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투자자분들은 반도체란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익숙함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시가총액이 가장 큰 게 이제 반도체이다 보니까 그런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에 없는 분야에서 많은 부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오늘도 그런 말씀드릴 부분은 기존에 봤던 어떤 반도체가 아니라 조금은 다른 부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되고 거기에 굉장한 기업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90년대 말 인터넷, 또 2000년 초반의 모바일, 그 다음에 2015년부터 해서 인공지능이라는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중요한 어떤 디바이스는 아마 자율주행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성장 산업들, 지금의 어떤 산업을 관통하는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산업들이 저희 생각에는 반도체, 또 전기차, 또 거기서 오는 또 여러 가지 또 메타버스 같은 흐름들 그리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IT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변화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 이런 여러 가지 섹터들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안에 어떤 중심적인 어떤 기업이나 기술의 산업의 트렌드를 저희가 읽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신문이나 많이 보시면은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많이 발표를 하고 있고요. 탄소 제로. 그래서 어쨌거나 이 환경이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환경은 이제 단순히 이제 환경을 보호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국가나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와 규제와 기술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어떤 차들은 굉장히 차도 많이 막히고 도로도 복잡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러면 모든 국가들이 2030년을 타겟으로 지금 변화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친환경차로 바꾸고 자율주행 기술을 연결하고 그 안에 데이터나 모든 거를 연결을 해서 아마 2030년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의 세상과는 모습이 판이하게 달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한 100여 년 전에 어떻게 보면은 전기가 등장하고 그 이후에 자동차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마차나 말이 변화해 갔던 어떤 교통수단의 변화를 통해서 이미 인류가 경험했던 경험들이 있고요. 그런 변화가 10년 안에 올 수 있고 굉장히 산업에 관련된 산업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수익성, 가장 많은 이익을 올려가는 기업들이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그러면 삼성전자나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이름이 익숙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큰 반도체 칩 설계를 하는 회사는 애플입니다. 애플은 반도체도 설계하지만 또 디바이스들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사가 반도체 설계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감을 잘 못 잡을 수 있지만 전 세계 실제로 반도체 칩 설계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칩 설계를 하고 있는 회사는 애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쭉 보이시면은 2000년대 어떤 수익성으로 보면 반도체가 전체 산업에서 한 15번째 정도였다면 지금 현재 한 4번째까지 왔고 앞으로도 한 3번째까지인데 실제로 앞에 있는 1번, 2번은 저희가 하는 뭐 컨텐츠나 게임이나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제조업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지금 반도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성을 이미 올리는 단계에 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러한 세상들은 모두 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변화할 거고 인프라가 다 반도체 중심으로 깔릴 거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바야흐로 반도체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시면은 이 반도체 산업을 쭉 보시면은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메모리.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라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2015년부터 19년까지 어떤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어디서 창출됐냐를 보면은 메모리 기업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로 이런 기업들이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많은 부를 가져갔었고요. 이 두 번째 섹터에 보이시는 팹리스라고 하는 애플, 브로드컴, 엔비디아, 퀄컴 이런 기업들은 다 이름 보시면 알겠지만 다 미국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팹리스의 65%를 미국이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근데 과거에 한 19년까지만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메모리가 가장 큰 부를 가져갔고 실제로 메모리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컸습니다. 삼성전자가 한 300조에서 400조 할 때 엔비디아 지금은 1000조 원이 되어 있는 엔비디아도 100조 원 이하의 기업이었고요. 지금 파운드리에서 세계 1등인 TSMC라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700조에서 800조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한 3, 4년 정도만 하더라도 200조, 300조로 삼성전자보다 더 작은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메모리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메모리가 가장 많은 부를 가져가던 어떤 반도체 산업이 어느 순간인가 좀 변화하기 시작했고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는 굉장히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대로 저 팹리스 기업들이 이미 삼성전자 메모리 기업들 이상 시가총액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저 밑에 있는 파운드리 기업들은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이런 반도체 산업에 어떻게 보면 지형 변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고 이 안에서 시가총액들도 그렇게 역전되는 형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반도체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걸 굉장히 익숙해지셨는데요. 그래 인공지능 하지만 주변에 어떤 인공지능을 하는 뭐 디바이스나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 뭐 서비스는 좀 느끼고 있어도 디바이스나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잘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까지 우리 삶을 침투했는지 우리가 아직은 잘 못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 그 뒷단에 있는 칩이나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들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드리는 자료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합친 인공지능 시장의 어떤 규모를 추정하는 데이터인데요. 보이시는 대로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여드릴 표들은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 그냥 들어보시면 되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반도체 그러면 CPU, 그 컴퓨터의 뇌라고 할 수 있는 CPU, 그 다음에 그래픽을 처리하는 그래픽 카드인 GPU, 그 다음에 D램, 낸드 이 정도가 사실은 거의 다였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과거하고 다른 연산 방식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CPU, GPU, 메모리는 똑같은 어떻게 보면 일정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를 더 빠르게 개선을 하면 되는 거였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 시스템에는 동영상, 이미지, 그 밖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음성 인식, 언어 인식 이런 것 부분에서 사실은 과거랑은 완전히 다른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니까 과거와 다른 데이터 연산 방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칩으로는 인공지능이 어떤 오는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연산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하드웨어 자체가 완전히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아실 텐데요. 엔비디아가 GPU로 전 세계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엔비디아 GPU가 최고고 이걸 데이터 센터에 넣으니까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엔비디아의 GPU는 그냥 기존의 GPU와 완전 다른 GPU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AI 칩이라고 하는 AI 엑셀러레이터라는 거를 이제 같이 붙여서 완전 다른 칩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하드웨어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 인공지능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게 맥킨지의 추정치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메모리 칩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성장률이 지금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다른 파란색으로 보이는 저 부분, 인공지능 칩이라고 하는 저 부분에서 새로운 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칩들을 주도하는 게 사실 미국에 있는 칩 설계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엔비디아, AMD가 관련된 칩 기술을 가진 회사들을 계속해서 인수를 해 나가면서 이 어떻게 보면 저 AI 칩 분야에서
분야에서도 주도권을 잡고 나아가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만 하더라도 AMD라는 기업이 자일링스라고 하는 미국의 FPGA를 만든 전 세계 1등 기업을 인수해서 내재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전략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저런 기업들이 또 관련된 기업들이 인수를 해가면서 저런 인공지능 칩 분야를 주도를 해가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CPU, GPU, D램, 낸드 이런 칩만 알았다 그러면 새로운 칩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은 칩 설계 능력을 가진 회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자율주행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자율주행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문지상에서 보셨을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이렇게 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 기준으로 보면 레벨 한 2.5라는 용어로 이보다는 좀 더 나아 있고 3은 못 간 그런 정도의 이제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테슬라 외에는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을 제대로 하는 회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자료에도 보시면은 자율주행 레벨 1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중간에 어떤 짙은 파란색의 레벨 2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지금까지는 거의 테슬라 외에는 제대로 하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거의 사실 이루어지지 않던 시장들이 이제 2022년 모델부터는 그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아마 자율주행이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되고 그 안에서 있는 어떤 생태계의 변화들, 칩 시장의 변화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것들이 되냐면 이 DCU라는 용어도 조금 익숙해지셔야 되는데요. 도메인 컨트롤 유닛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컴퓨터의 모든 칩을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관장하는 그 자동차 안에 있는 모든 시스템을 관장하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단순히 생각하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컴퓨터를 우리가 DCU라고 하게 되는데요.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DCU 마켓은 2020년까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던 시장입니다. 거의 미미한 수준이었던 게 지금 이제 말씀드린 데 2022년부터 해서 쭉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DCU랑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메인 칩을 만드는 회사가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도 있고 여러 이제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런 기술들이 지금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게 중국에 있는 샤오펑이나 리오토나 니오나 또 중국에 이제 지리차가 인수한 볼보차가 있습니다. 그런 차부터 해서 등장을 해서 2022년부터는 아마 그러한 칩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러한 칩들이 과거랑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실제로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자기 칩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애플도 자체적으로 자기 칩을 설계를 해서 삼성이나 TSMC의 파운드리를 맡기고 있는데요. 테슬라도 과거에 2014년부터 19년까지는 엔비디아와 협업을 해서 엔비디아 칩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이제 이런 칩을 이제 설계를 했었는데 그 이용 만들었었는데요. 지금 2019년부터는 테슬라 스스로 자체적으로 칩을 설계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이미 칩 설계까지 나가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테슬라 주력 모델들에 탑재되어 있는 테슬라 HW3.0이라는 칩의 모델인데요. 보시면은 저 가운데 이제 GPU가 보이실 거고요. 화면으로 보실 때 저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저 CPU입니다. 세 가지 칩들이. 근데 밑에 보면은 MPU라 그래서 저건 뭐냐면 신경망 칩이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인공지능 칩 같은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주변에 보시면은 이 DDR이 이렇게 좀 들어갔고요. D램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지금 테슬라의 저 3.0에는 D램이 한 16기가 정도, 또 추정기가 한 32기가 정도 들어있다고 추정이 되어 있고요. 낸드 같은 경우에는 8에서 뭐 64기가 정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테슬라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스펙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실제로 저 안에 굉장히 컴퓨터 같은 칩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인 마이크론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그날 다음날 이제 10% 정도 급등한 일이 있는데요. 실적 자체도 좋았지만 거기서 이제 마이크론의 CEO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22년에 출시되는 모델 중에 지금 현재 D램이 140기가가 탑재가 되고 낸드가 1TB가 탑재가 된다. 그래서 과거에 한 5년 전에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메모리 산업이 한번 이렇게 큰 부흥을 지금까지 큰 성장을 이게 이뤄내고 있는데 어떤 자동차에 들어가는 저 칩 시장에서 똑같은 흐름을 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저 차량에 들어가는 컴퓨터를 DCU 그 안에 들어가는 칩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고 수요를 일으키게 될 텐데요. 거기에 들어간 메모리 반도체까지도 지금 현재 아이폰의 D램이 아이폰 13에 4기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갤럭시 21에 지금 8기가 D램이 들어가고 있는데 내년에 나올 차가 뭐 추정키로는 아마 니오의 어떤 뭐 ET7이나 ET5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 차입니다. 근데 거기에 D램이 140기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대폰보다 훨씬 더 큰 용량의 칩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의 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마 내년 2022년부터 새로 출시되는 전기차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차트는 이제 중국의 대세이라고 하는 중국의 국유 회사기도 한데 DCU를 만드는 중국 1등 회사입니다. 본인이 이제 저 회사가 이제 컴퓨터를 설계를 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메인 칩을 엔비디아가 만든 엔비디아의 칩이 들어가는데 자비에르라고 하는
들어가는 현재 칩이 들어가지만 이 엔비디아도 이 칩을 내년이면 오린 칩이라고 하는 칩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저 DCU를 만든 저 대세이란 기업이 1등 기업이고 최근에 중국의 샤오펑에 저 DCU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샤오펑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주가도 지금 최근에 많이 상승한 상태고요. 이 회사가 내년에는 리오토라는 기업에 이제 좀 DCU를 납품을 하게 되고 앞으로는 차량 안에 저런 DCU라는 어떤 컴퓨터 형태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면서 차가 계속해서 변화하게 될 거라고 지금 다들 예측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 시장은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전기차로 이제 침투율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30년, 2035년이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신차가 지금 전기차로 바뀔 거라는 예측으로 되고 있고 실제로 판매량이 예측한 것보다 계속해서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한 투자와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신제품을 좀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에 있는 변화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이 산업이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수요처, 반도체 산업의 신제품이 가장 혁신적인 제품들이 들어가는 그런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지금 반도체 산업의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중국 반도체 그러시면은 세 번째는 중국 반도체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를 굉장히 조금 낮게 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반도체 기술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기사상에서 보면 중국은 D램은 거의 진출을 실패했고 낸드도 우리가 이번에 칭화윤이라는 회사가 결국 파산했듯이 결국은 수익을 못 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전 세계 팹리스 시장으로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점유율은 한국의 점유율은 1%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의 팹리스 점유율은 전 세계 15%고요. 대만이 18%고 미국이 6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굉장히 칩 설계에서는 경쟁력을 가지는 회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경쟁 회사들이 없는 전력 반도체나 여러 가지 이미지 센서나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랑 경쟁을 안 해서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실제로는 중국은 자기네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를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력 통신 반도체를 내재화하고 그 안에서 그 핵심적인 경쟁력을 굉장히 빠르게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보이시는 대로 저 선으로 그려진 부분들이 중국의 지금 캐파 점유율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캐파 글로벌 점유율이 보면 2010년 정도에 11% 하던 게 2020년에는 15%가 되어 있고 2030년에 24%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새로 들어오는 캐파들이 밑에 이렇게 큰 이제 이렇게 뭐 건물 막대밭처럼 되어 있는 게 신규 캐파 안에서 점유율인데요. 2020년부터 지어지는 반도체 캐파의 30에서 42%가 지금 중국 땅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세제 혜택에서 전 세계 가장 큰 세제 혜택을 주고 있고요. 저게 지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뭐냐면 최근에 미중 갈등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고부가 칩을 만드는 반도체 장비들은 수출입이 막혀 있지만 그 전력 반도체나 그 밖에 어떤 저부가 조금 중국이 하고 있는 조금은 사양이 낮은 그런 반도체의 어떤 장비들은 그러니까 중국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면서 그걸 내재화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고요. 그쪽에서 캐파를 급속도로 늘리면서 지금 현재 이미 중국이 반도체의 최대 시장인데요. 그 안에서 점유율을 오히려 늘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장비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전 세계 최대 시장이고요. 그 안에서 국산화 비중을 굉장히 늘려가고 있는데 최근에 좀 유명해진 이제 북방화창이라는 기업도 아실 거고 AMEC라고 하는 차이넥스트에 상장되어 있는 코창바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도 아실 텐데요. 이런 기업들은 TSMC에 납품할 정도로 그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장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력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들, 화물 반도체라고 하는 3세대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이제 침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게 계획을 세워서 나라가 주도해서 어떤 대기금이라는 형태로 중국의 어떤 반도체 기업들을 펀드나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1세대 어떤 실리콘 우리가 아는 메모리 반도체 여러 반도체, 그다음 2세대 반도체까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선진국이 점유했다고 생각을 하고 3세대 반도체, 그러니까 전력형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 이런 분야로 넘어가면서 거기에서 굉장한 지금 결과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이는 표의 제일 밑에 있는 그동안 실리콘에 어떻게 보면 카본이나 탄소를 섞은 것들, 질화 갈륨을 섞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전력이나 통신 반도체에서는 굉장한 어떤 기술력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인피니온이라고 하는 전 세계 그 반도체 중에서도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는 전 세계 한 30%를 점유하고 있는 1등 기업입니다. 독일 기업이고요. 근데 이 기업도 이제 최근 IR 자료에서 제가 이게 캡처를 한 건데요.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력이나 여러 가지 반도체 어떤 소비되는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어떤 이런 내성을 갖춰야 되고 온도를 견뎌야 되고 속도를 높여야 되는 것들이 과거의 어떤 실리콘 소재가 아니라 이 안에 어떤 탄소를 넣게 되고 질화 갈륨을 넣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할 거라는 게 이 회사의 예측이기도 하고 이 분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지금 두드러진 투자와 두드러진 어떻게 보면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뭐 윙텍이라는 기업도 있고 중국의 삼안광전이라는 회사도 있고 자강국심이라는 회사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기존의 어떤 반도체를 만드는 것들 새로운 소재로 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 기업들이 그걸 중심으로 어떤 반도체 산업에서 굉장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어떤 미중 갈등의 핵심도 지금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내재와의 어떤 보면 중국도 사활을 걸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윙텍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중국의 반도체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시가총액이 한 30조 원 정도 되고 상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어떤 전력 반도체 핵심 기업인데 이 기업의 전략을 보면은 네덜란드의 넥스피디아라는 기업을 이미 인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영국에 있는 NWF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글로벌 회사들을 인수하고 또 국내에 있는 회사들을 인수해서 완전히 반도체의 어떤 주력 기업으로 지금 국가가 좀 주도해서 키워내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어떤 2022년을 바라볼 때 지금의 어떤 산업의 흐름의 가장 중요한 어떤 소재, 인프라의 어떤 소재는 반도체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를 그동안 우리가 CPU, GPU, 메모리를 봤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제품들, 새로운 분야에서 반도체 산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그걸 주도하는 기업들이 굉장한 실적과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어떤 주목해 볼 만한 어떤 세 가지 어떤 테마로는 어떤 인공지능 반도체들, 그 다음에 자율주행 반도체, 그 다음에 어떤 중국 반도체가 부상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부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어떤 글로벌 투자 또 한국의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균형 감각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반도체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저희 회사의 남동준 대표가 어떤 2022년을 바라보는 저희 텍톤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동준입니다. 이제 한 해가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라서 그런지 좀 조용한 분위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는 예상보다는 조금 불편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글로벌 투자하면서 계속 어떤 딜레마나 또는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도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져야 되겠지만 2022년도를 전망하면서 우리가 좀 되새겨야 될 이런 문구를 마음에 계속 지니고 계셔야 2022년도를 아마 버틸 수 있을 거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뽑은 글귀입니다. 그러니까 The strong are growing stronger. 사실은 센 놈이 더 세지는 거죠.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입니다. 2021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습니다. 한 3개년 정도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2022년도가 달라질 거냐?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 세상이 원래 우리가 역발상으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추세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함부로 역발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설픈 수자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성자독식입니다. 성자독식. 이 그래프는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약 300개 전 세계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을 5개 분위로 나누고 첫 번째 가장 잘하는 1분위하고 5분위 차이의 이익의 차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에 아주 제일 잘하는 반도체 회사하고 제일 못하는 반도체 회사의 차이는 여기 까만 그래프에서 나듯이 한 30% 정도밖에 나진 않았어요. 근데 2015년부터 19년까지 약 4년 동안에 이 가장 잘하는 반도체 회사와 가장 못하는 회사 간의 이익의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100%도 넘게 나는 거예요. 거의 2배 이상의 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에버리지로 따져서 이 정도지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회사들 간의 간격은 사실 5배, 6배 되는 게임인 거죠. 시장은 약 10년 동안에 승자 독식의 게임으로 엄청 좁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아주 평화로운 시기나 평탄한 시기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2010년도 금융위기, 2015년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 미중 간의 갈등, 그다음에 팬데믹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떨어져 나가는 애들은 인수되거나 합병되고 큰 회사들은 독식하는 게임들을 계속 펼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데 실제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거는 글로벌하게 우리가 저런 애들이 할 정도로 가장 퍼스트 티어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 구글, 그다음에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 이런 친구들이 특히 중국에는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바이두 같은 애들이 뭘 하냐면 반도체 업계 안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팹리스를 스스로 자기가 직접 하는 거죠. 그 시장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보다 훨씬 팹리스라는 시장이 커졌고 파운드리라고 하는 시장이 커진 이유를 아실 거예요. 이제는 누가 만들어주는 걸 하지 않습니다. 텍 자이언트들이 자기가 직접 설계하고 직접 오더 주고 직접 파운드리 하는 이런 시장이 돼버린 겁니다. 무시무시한 시장입니다. 반도체 업계 안에서는. 특히나 글로벌하게도 이런 독점화 현상, 가점화 현상, 그리고 승자 독식의 게임이 어, 이어지고 있고 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부 왜 그렇게 이 난리를 피우느냐? 인터넷 세상은 이제 우리가 충분하게 일상이 됐고요. 이제는 인포메이션이 평등하게 나눠지는 인터넷 세상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빅데이터 인포메이션을 누가 인텔리전트하게 관리하고 자기 나름대로 소화할 수 있느냐. 이 시장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게 총칭하면 4차 산업혁명 아니면 AI 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무서워해야 될 거는 돌아보면 벌써 빅텍이라고 하는 아니면 텍 자이언트하고 하는 애들이 벌써 15년 정도 진행을 벌써 하고 있는 겁니다. 매번 보여드리는 장표긴 하지만 그들이 구글만 해도 약 180개 정도의 AI 관련 회사들을 15년 동안에 인수하는 이런 성장 방정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진행 방향을 내가 2022년도에 이번에는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가를 떠나서 투자의 어떤 관점, 방향을 전혀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이 방향대로 가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텍톤의 관점은 뭐 여러 가지 변동성도 있고 여러 가지 경기의 사이클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매매로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큰 그림으로 봐서는 그런 잔 이익들을 매매하는 거 말고 큰 그림에서는 우리가 이걸 꼭 머릿속에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라 기술 혁명에 따라서 디글로벌라이제이션 또는 리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바뀌고 있어요. 경제적 혜자가 옛날에는 뭐 자기 나라에서 잘하고 이런 거지만 지금은 경제적 혜자가 AI라고 하는 인프라 또는 글로벌 밸류 체인 안에서 대체 불가한 품목이나 협력하는 업체가 아니면 전부 탈락하게 됩니다. 그게 성자 독식의 게임을 앞으로 2030년까지 좀 길게 보면 그렇고 더 격화되게 되는 시기는 2022, 22, 23, 24, 2025년도에 아마 판가름이 나겠죠. 그래서 2022년도에도 성자 독식이란 걸 머리에 새기시고 시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인플레이션, 금리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정책은 중간중간에 우리가 변동성을 유발할 수는 있는 거지만 글로벌 통화로 분산해서 우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달러화 자산이나 위안화 자산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자산 배분에서 그걸 커버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해지는 것 같고 둥크가 되는 것은 사실 뉴스가 나올 때마다 트리거가 돼서 변동성을 유발하지만 전체 시장을 뒤엎을 만한 사건들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마 메모를 통해서 이 미중간 갈등에 대해서 아마 메모를 통해서 PB분들이나 고객분들한테 아마 조금 길게 해설해 놓은 것들을 메시지로 보내드렸을 겁니다. 결국 우호적인 변수들이라고 하는 부양책, 통화정책들이 전부 좀 네거티브하게 바뀌겠죠. 그래서 시장은
평균적으로는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이 주식시장이 죽은 거냐? 그렇지 않은 거죠. 평균은 정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가 있었냐면 산업별로 굉장히 양극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양극화의 플러스 쪽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산업의 최고점, 국가별로도 어떤 국가에 포지셔닝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균 이상의 알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은 평균으로 정체만 돼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산업 국가별 양극화, 이 심화되는 양극화 속에서 우리가 성자독식의 개념을 우리가 꼭 인식하시고 거기에 따른 스트레티지를 가져가시면 뭐 한두 달로 우리가 막 먹는 건 아니잖아요. 한 1년 단위로는 충분히 우리가 플러스를 남길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알파는 없다. 팬데믹 이후에 전체 시장이 다 20, 30% 올랐을 때 우리가 주식시장 좋아 이런 시장 없는 거죠. 오히려 평균은 정체가 돼 있고 우리는 오히려 분극화되고 양극화되는 어떤 산업과 국가 간의 차이에서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미국, 중국 대형주 중심으로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운용하지 않으면 이 변동성을 이기기에는 굉장히 장가지가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포트폴리오였던 컨셉은 예전에 우리가 인텔 인사이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95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세상은 PC가 나오고 모바일 PC라고 하는 스마트폰이 나오고 더 많은 모바일 PC라고 할 수 있는 전기차 뭐 아니면 자율주행차가 나옵니다. 그게 핵심이 뭐죠? 이게 OS와 반도체입니다. 어떤 친구가 인텔 인사이드와 같은 칩의 핵심을 가져갈 건지 어떤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정도의 어떤 토탈 소프트웨어 회사가 될 건지 그게 핵심이죠. 그 회사를 2025년도의 승자를 우리가 지금 찾을 수만 있다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올 거다. 저는 이렇게 2022년도를 생각하고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한 해 뭐 고생 많으셨는데 내년에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몇 가지 좀 이렇게 한번 질문들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참석하신 분들도 채팅이나 또 여러 가지 통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채팅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음소거를 풀고 이제 질문해 주셔도 되는데요.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저런 혁신 기업들 어떤 흐름들이 좋았다는 거 알겠는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걱정하시는 부분 그래서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밸류에이션이 비싼 거 아니냐, 그러면 하락할 수 있는 거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야, 이제 미국 시장 들어가겠어? 이런 거죠. 조금만 되돌아가 보면 2020년 9월이죠. 9월 달까지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크게 급상승하고 약 4개월 정도, 안쪽 길게는 6개월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2월 달, 1월 달에 우리가 지난해 1, 2월 달에 한국 시장이 급상승하니까 한국 시장은 될 것 같고 미국 시장은 안 될 것 같았잖아요. 근데 좀 사실 상황들은 많이 바뀐 거죠. 어떤 거냐면 큰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 시장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당장 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 내년에 4, 5개월 동안에 계속 저점에 우리가 좋은 종목들을 계속 잡아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년도 뭐 예를 들면 7, 8, 9, 10월 달에 우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1년을 나눌 때 10개월 진부하고 한 두 달 정도 사실 오르는 게 사실 시장인 거죠. 아니면 10개월 오르다가 2달 빠집니다. 그 아픈 기업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타이밍이나 이런 문제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밸류가 높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주가가 높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내년 그림을 봤을 때 큰 방향이 있고 우리가 계속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비중 조절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비중 조절과 또는 뭐 편출입도 가능합니다. 편출입도 가능해서 유연하게 대처해서 결실을 맺는 게 이런 전략들을 가져가는 게 좋죠. 저희들은 그렇다고 중국이 빠진다고 해서 무조건 사야 되나 그런 것도 아니고 팔아야 되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 안에 우리가 핵심되는 종목들은 빠질 때 조금씩 더 사들어가고 미국도 너무 뭐 급하게 올라오면 우리 스스로 제어하면 되죠. 그래서 또 처질 때 좀 사들어가고 하지만 그 포트폴리오 틀을 흔들어서 뭘 하면 안 되냐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경기 민감주 산다든지 경기가 나빠진다고 경기 민감주를 판다든지
그런 것들은 정말 잘하셔야 아마 프라핏을 챙길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리하면 일단은 산업의 방향을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산업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비중 조절이나 매매나 편출입을 통해서 그런 변동성을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네. 이 외에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기 순환을 타는 그런 거에 대해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정리할 수 예, 있겠네요. 이 네. 포트폴리오 틀을 깨지 마시고 이 안에서만 매매하면 한두 달 좀 힘들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12개 뭐좀 10개월 하면 너무 많아요. 어쨌든 한두 달 고생하시더라도 충분히 음. 우리가 복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깊은데요. 뭐 규제 우려가 있어서 안 좋게도 최근에는 더 많은 하락을 또 보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중국은 정말 이제 그냥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계에서 제일 그 경제를 잘 매니지하는 나라가 사실 중국이죠. 근데 이 중국이 아직 금융시장이 크긴 하지만 우리 옛날에 뭐 거의 90년대나 2000년대 초처럼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저희 무방비 상태. 그러다 보니까 폴리티컬이나 폴리시에 굉장히 이제 휘둘리는 그런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글로벌 투자를 하면서 그 펀더멘탈이나 그 경제가 돌아가는 사이클이나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견고하고 잘 다져져 있지만 그것만 믿고 투자하다가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들을 맞을 수 있고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정부의 입김이 강한 나라라고 인식을 해야 되고 변동성도 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뭐 전망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경제나 산업은 잘 돌아가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정치나 이런 문제들이 풀려나갈 시점이 언제냐라고 보면 벌써 2년이 넘어갑니다. 마윈부터 시작해서 알리페이부터 시작해서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충분히 그게 규제의 어떤 그 엄격함들이 아마 잣대로 법안으로 룰로 정해져서 그 시행 방안대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 전망으로는 내년도 상반기 뭐 올림픽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시진핑 집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보완을 할 때 나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만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좋은 타이밍을 잡아야 될 국가. 내년에는 미국이 또 중요하지만 중국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참석하신 분들, 고객분들한테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렵냐면 너무 많은 인포메이션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주식시장을 접하면서 뭐 뉴스라든지 방송, 그다음에 잡지,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지인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시장이 변동성이 있거나 아니면 시장이 하락이거나 이럴 때는 더 많은 노이즈들이 생기는데 어, 저희들이 계속 보여드리는 어떤 그래프 컨셉, 그다음에 구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뉴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굵직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유 뭐 너무 뭐 먼 얘기나 너무 기본적인 얘기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은 이 부분들이 같은 마인드로 인식이 돼서 앞으로 헤쳐나갈 큰 뼈대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은 디테일하고 조금 잡다한 건 아니고 디테일하고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 웹이나 아니고라도 저희 회사에 뭐 신상무님이나 저한테 직접 전화하셔도 되고 우리 박연호 대리한테 직접 전화하셔도 되고 직접적인 다이렉트한 커뮤니케이션도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저희들하고 소통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 시기를 특히 2022년에 어떤 큰 다리를 같이 건넜으면 합니다. 손잡고 건너다 보면 그렇게 큰 실수 안 하고 좋은 결실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2021년 마지막 12월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월 웨비나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